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 아침 조금 흐리죠. 밤늦게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은 조금 처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새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북한인민군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어떨지 과연 우리가 제일 주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의 모든 정신은 북한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게 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요. 물론 대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특히 이번 선거는 정책 공약은 안 보이고 네거티브 말싸움만 난무한다.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오늘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을 뽑아서 후보들 간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중들의 피부에 와닿는 후보들의 정책 공약. 예. 피부에 와닿습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그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약 요정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우리 강정현 작가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아주 깜찍하십니다. 요정. 요정스러운가요? 요정스러운가요? 왜 아니에요? 김경진 의원이 스카 요정이 됐는데 우리 모두 요정이 될 수 있죠. 예. 도깨비도 요정이죠. 근데요. 자, 아이고 우리 요정님 이게 공약을 우리가 얘기한다. 이게 항상 이 얘기 나왔다 그냥 사라지는 게 공약이잖아요. 공약이 빌공이라고 예. 보통. 그래서 빈 공수표다 이럴 때 그 공, 비어있는 공. 예. 이런 공약이라고 이제 지금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당선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 다 공약집에 담아서 배포하다가 막상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실행을 하려면 사실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죠. 예. 그 예산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가 수정하게 되는 수정하다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은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봐왔죠. 그래서 지금은 유권자들이나 이 청취자분들도 이런 공약집을 보면 이게 실현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들도 어차피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꽃놀이패라도 보여주자 이런 느낌으로 많은 어떤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기하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다듬어온 공약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인 선거전 양상에는 보면 그런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약들은 또 부각되지 않는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심상정 후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이런 게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는 분야가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약 요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얘기를 해보죠. 이 문재인 1번가 네. 문재인 후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봤습니다. 예. 자세히 봤죠. 자세히 보셨어요. 제가 또 공약 요정이니까 가서 봐야 됩니다. 요정 날라다니 팅카벨, 공약 팅카벨. 예, 근데 어떻게 좀 잘 돼 있던가요?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쇼핑몰 같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젊은 세대들의 청년 정치인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감수성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든 당사자들도 굉장히 참신한 분들이 그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 보면 기존에 우리가 공약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들이 없고 굉장히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과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특징들을 그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아주 훌륭한 홍보 수단으로서의 그런 문재인 1번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점이 있는 만큼 또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한 그런 홍보 이 방법을 택했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그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쇼핑몰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 공약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쇼핑몰과 동격에 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 물론 뭐 아주 너그럽게 봐준다면 대중들에게 신속하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선전물로서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예를 들어서 혐오방지법 이런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걸 하겠다고 그랬을 때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치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또 정치인들의 어떤 임무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청년 실업과 관련된 그 칼럼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 가봤는데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봤는데 공약보다 의지표명이죠. 의지표명. 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청년 실업과 관련돼서 한 연설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후보를 부각시키는 데는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 이제 공약이 궁금해서 들어간 분들에게는 좀 실질적 정보를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장미 대선이고 너무 지금 홍보 기간이 짧고 선거 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준비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산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왜 준비가 안 됐을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들어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른 후보들이야 뭐 급하게 나왔으니까 그렇다. 특히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공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홍준표 후보 공약 중에 가장 돋보이는 건 사법고시를 존치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문재인 후보 공약과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무원을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도 문재인 후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대한 홍준표 후보는 정말 반대로 가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 공약은 없어요. 홍준표 후보도. 그래서 거기에 비교한다면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뭔가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생각 들죠. 지금 이태광 교수님께서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본 공약은 뭐예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복지 공약을 좀 많이 봤는데요. 예. 그게 그와 관련돼서도 이제 또 심상정 후보하고 이렇게 후보 토론회를 할 때 또 약간 논란이 있었죠.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공약이 대폭 이렇게 후퇴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또 이제 반론을 내고 정정 보도를 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부분적 진실들은 다 맞죠. 심상정 후보 말도 맞고 문재인 후보 말도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의 실수로 착오로 보도 자료로 이전 공약집이 배포되었다. 왜냐하면 그게 예산이 축소돼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공약집들은. 예. 그래서 이제 4월 11일까지 공약을 이렇게 선관위에 보도 제출을 하면 그걸 이제 홍보자로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잘못 제출했고 나중에 개정된 다시 한번 수정한 공약집을 제출했다는 게 이제 문캠프 측의 해명입니다. 근데 이제 심 캠프 측의 어떤 그런 또 정정 그 해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 문캠프의 그 공약집에 특히 복지와 관련된 공약 내용은 바뀐 건 사실이죠. 예산이 축소됐고요. 네. 예산이 뭐 거의 한 절반이나 또는 4분의 1 정도로 축소되어서 보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노인복지 같은 경우도 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들도 사실 금액이 축소됐죠. 30만, 20만 원으로 축소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 흥미로운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데요. 이 청년들 같은 게 중소기업에 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네. 대기업과 만큼의 어떤 그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네. 차익을 그걸 보존해 주겠다. 국가 이제 예산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공약들을 했는데 사실 그게 실현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칼퇴근. 네.
그리고 뭐 돌발 업무 금지 예.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뭐 이게 그건 좀 이 보수 후보가 내세울 공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죠. 예? 아, 뭐 돌발 업무 그러면 금지. 저는 그 실현될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돌발 업무 금지라고 그러면 그러면 예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업무를 부여하면 그러면 신고를 합니까? 그래야겠죠. 경찰에 신고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 예.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구타 직전 보고서라는 황당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구타를 당하기 직전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구타를 당할지 안 당할지 어떻게 직전에 보고를 하면 그리고 직전에 보고를 하는 거 직후에 보고를 하면 또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제 내가 맞을 짓을 했다 뭐 이러면 보고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빈 공약, 빈 공짜의 공약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달콤하긴 하지만 좀 영양가는 없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이태광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니까 이 안철수 후보의 교육부 폐지 공약.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참 이분은 이제 파격이라는 측면에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지율을 확보해 왔는데 좀 파격도 너무 좀 파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 폐지도 폐지지만 사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수능을 자격고시로 대체한 그 공약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교육부 폐지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자격고시라는 것은. 그런데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에 물론 뭐 이 문제점도 있지만 네. 이걸 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저는 사교육을 더 진작하고 사교육을 또 활성화하는 그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제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복지 정책이지만 네. 만약에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이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투자로 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기하는 또 학자분들 계신데 네. 이제 이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걸 한국적 실정에 적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 폐지라든가 폐지하고 결국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를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 그 교육위원회에 망라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뭐 결국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거죠. 교육부 폐지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공약들도 물론 이제 학부모의 생각들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공약들을 만드시겠지만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또 수많은 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한 거 아니냐. 네. 그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물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파격성만 강조한 공약 남발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비리사학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교육부가 비리사학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교육부가 뭐터로 필요하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속은 시원한데 사실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교육부가 상당히 이 일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저도 21년째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뭐 교육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 학제 개편도 하겠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하고 뭐 다 그러는데 이 이태광 교수님이 교육자로서 조금 이런 공약이 진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는 뭐 드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학제 개편 이야기도 사실 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긴 냈지만 없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예전부터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런 학제 개편과 관련된 교육개혁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저는 일단 이 교육 공약을 내세울 때는 공교육 강화 방향으로 저는 교육 공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모든 후보가 공교육 강화 방침을 강조를 해왔죠, 그러니까. 예. 자, 홍준표 후보를 빼고는 예. 대부분 다 공교육 강화의 방향으로 예. 정책을 내놨고요. 예. 그것이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약은 다 나와 있다고 봐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지금 무상교육부터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 공약들은 나와 있고 사교육 방지법도 다 이렇게 그와 관련된 대책들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걸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시들은 사실 심상정 후보 공약을 빼고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당선되고 나시면 다 심상정 후보 공약을 가져가 하실 건지.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사실 교육과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우리가 대책만 일생 동안 묵매달고 산 게 이 두 가지 이 문제와 관련된 공약만 잘 내놓으셔도 상당히 많은 이 생활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젊은 층들에게 특히 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공약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문제들보다도 그분들에게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6686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 부동산 정책 아파트값 잡기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1515님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청취자분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태광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작별을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정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햇살도 바람도 공기도 제대로 느껴보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과 두려움도 어차피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면 부질없다. 그냥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 즐거우니까 하는 거고 즐거울 만큼만 하면 된다. 오늘은 한소희 작가의 온전히 나답게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 추진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름이 저도 경유차인데. 저도 경유차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도 전부 선거 유세용차를 디젤차를 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세먼지 대책 세우겠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디젤차를 몰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뭐 승합차나 그렇죠. 뭐 아니면 공간 넓은 차는 SUV나 다 저거죠. 다 디젤차잖아요. 힘이 좋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디젤 가격을 인상 여부를 6월 중에 결정하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새 정권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네. 그 전까지 이걸 이제 기획재정부가 결국에 세금 문제니까 예. 기획재정부가 정할 텐데 기획재정부가 그 전에 정하기는 힘들고요. 대선 주자들도 이미 미세먼지 감축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중국한테 항의할 수 없으니 아하. 경유 가격 인상해서 경유차, 디젤차 덜 몰게 하겠다. 이 방안은 다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이제 정부가 연구 영역을 맡겼고요. 예. 연구 영역에서 그 분위기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휘발유 수준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건 사실이에요. 일단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745원 정도 붙고 경유는 528원 정도 붙어서 보통 한 10대 8 정도 되잖아요. 가격 차이가. 그걸 이제
격차를 줄인다는 거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요인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경유차니까 이걸 차량을 줄이는 걸 통해서 아하. 하려면 결국 세금 조정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경유에 부는 유류세 올리면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죠. 이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경유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선거 전에 이 얘기를 못 하겠죠, 당연히. 펴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선거 전에는 미세먼지만 감축하겠다고 하지. 그 어느 누구도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죠. 미세먼지 감축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중국에 맞아요. 뭐 중국대에서 무슨 뭐 미세먼지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이 그렇죠. 아니라 고고도 미세먼지 방어책을 세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말트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미세먼지 싸든지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국내에서 열려면 디젤차 사실상 폐차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아니면 유류세 올려야 됩니다. 그 얘기 누가 하겠어요? 펴 떨어지는 얘기죠. 결국에 이게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획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유류세 경유가 붙는 유류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서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디젤차가 수입차에만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화물차, 뭐 흔히 얘기하는 트럭, 뭐 작은 1톤짜리 트럭들 많이 거기에 이제 서민들 자영업자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건설기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저를 보면 SUV 등이 다 디젤차거든요. 이른바 서민들 중산층의 발이라는 거죠. 반발 불보듯 뻔하죠. 결국에 디젤의 유류세 올리는 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비슷한 거고 사실 디젤이 온실가스 주범인 CO2 양은 오히려 휘발유보다 적어요. 아하. 질소산화물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건데 근데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특정 시점까지 가장 중요한 디젤차가 문제가 아니라 노후 디젤차가 문제거든요. 우리 차 뒤에 운전하다 보면 뒤에 그렇죠. 검은 거 그게 다 노후 차들이거든요. 이걸 빨리 전환할 수 있게 보조금을 줘서 친환경차로 바꾸든지 아니면 연한을 줘서 언제까지 폐차시키기도 하든지 아니면 도심에 언제까지 운행을 제한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서민 주거 정책을 놓고서 맞붙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아마 국민들이 정말 항상 뭐 수건이잖아요. 교육하고 주거만 해결해라. 당연히 그렇죠. 대통령 다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 대출이자하고 사교육뿐만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살만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두 후보가 문재인 대선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서민 주거 대책을 어제 내놨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을 보면 먼저 임기 중에 공공임대주택 65만 구를 포함해서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17만 가구씩 짓겠다는 거고 신혼부부에게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2년간 주거지원비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청년들도 살 집이 없으니까 쉐어하우스 요즘 조금씩 늘고 있죠. 월세 30만 원의 쉐어하우스나 역세권의 청년주택, 뭐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서 홀몸 어르신 맞추면 공동홈 주택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이제 주거 사업 중에 하나가 뉴스테이인데 이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들이 사서 임대를 하는 건데 이게 폐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공급하지는 않겠지만 규제하지는 않겠다, 금지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정책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이고 안철수 후보는 연간 15만 가구인데 뭐 청년 임대형 주택까지 포함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전체 총량은. 그래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360쪽 분량의 대선 정책 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라고 처음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 임대주택이 주거 대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경쟁적으로 내놨는데 정말 둘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핵심이 돈이 있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항상 재원 문제 아니에요? 모든 공약은 현실 가능성, 그렇죠.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고 주택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어느 누구든 이 공공임대주택 이게 펴 얻는 최고의 공약이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17만 가구, 안철수 후보도 대충 하면 17만 가구가 됩니다. 여기 15만 가구로 적었지만 다른 청년 임대주택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재원이 없고요. 재원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 이제 LH 옛날 대한주택공사 그렇죠. 통해서 하는데
부채가 엄청 많아집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막 지었다가 부채가 확 늘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대주택 줄이면서 부채를 줄였거든요. 중요한 것도 땅이 없습니다. 네. 특히 LH는 올해 말까지 택지 개발을 일단 잠정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곳 도심 주변에 땅이 없고 땅값이 너무 비싸고 네. 일단 임대주택 들어간다면 주변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 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결국 그린벨트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또 마냥 정답이냐. 그렇죠. 환경을 측면에서 보면 또 정답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약 이행률 보면은 없어요. 역대 맞습니다. 정권 전부. 또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서 서울 신촌이나 홍대 입구 쪽 상권의 임대료가 떨어졌다 그러네요. 유커 쇼크가 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유커들이 많이 가는 곳이 뭐 서울 압구정, 뭐 가로수길, 신촌, 뭐 홍대 입구 이런 쪽인데 이게 이제 1분기부터 유커 입국자 수가 좀 줄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료가 임차료가 좀 떨어졌다는 거죠. 아하. 올 1분기만 봐도 압구정동의 월 임대료는 작년에 비해서 10% 넘게 떨어졌고요. 신촌 마포권역에서도 합정동, 신촌도 뭐 10% 안팎으로 그 임대료가 떨어졌어요. 제 대부분 유커들이 많이 찾아서 이른바 유커 상권, 핵심 상권인데 이것들이 1분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4월에 특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유커 수가 확 줄었고 이번 달도 계속 줄고 있을 테니까 임대료가 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 상권에 밀려나는 맞습니다. 거. 계속 밀려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대 상권에서 밀려나서 뭐 주변 연남동, 뭐 망원동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은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그럼 임대료 여기가 오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곳으로 거죠. 밀려갈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매주 화요일 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이것이 여론이다. 자, 대선 14일 남았죠. 지금 뭐 안보 이슈도 대선 국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자, 지금 안보 이슈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최근 여론조사, 지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늘고 있죠? 예, 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중앙일보가 이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23일, 24일 전국 성인 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39.8%, 안철수 후보가 29.4%. 그러니까 격차는 10.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전조사 같은 기관에 그 전조사 같은 경우는 15일, 16일 조사를 했었는데 38.5대 37.3으로 뭐 팽팽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뒤로 이제 홍준표 후보는 그 당시 7.4%였는데 이번에 11.7%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고요. 다른 심상정 5%, 유승민 4.4%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조사는 유무선 병행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32.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자세한 사항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이제 보수가 계속 있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국면에서 판단할 때. 그런데 이제 일부는 보수층으로 그러니까 보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 등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또 일부는 이제 부동층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만 보수표가 일정 부분 이동하면서 격차가 벌었다고 할 수 있죠. 왜 부동층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지지했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최근에 안보 이슈, 이 부각에 따른 효과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효과를 이제 이 국면에서 얻지 못한 것인데요. 예. 안보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예. 이른바 보수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이슈 쟁점화를 보수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타겟으로 해서 쟁점화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뭐 그 오랫동안 다져온 지지층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이제 있었던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방어를 사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역색깔론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 색깔론도 아닌데 왜 색깔론이라고 방어막을 치냐라고 했듯이 색깔론으로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이 범야권층들에게는 선거 국면 직전에 이 색깔론 논쟁이 있다. 어떤 위기감, 우려감, 그래서 더 결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데 보수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되다 보니까 안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들은 이제 보수 후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에게 안보 분야에 대한 확신을 충분하게 심어주는 데는 아직 시간적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일부가 이제 보수표로 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빠지거나 그런 면에서 안보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사실 안철수 후보만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굉장히 좀 과거와는 다른 이제 양상인 거죠. 과거에는 진보 보수와 맞서는 후보가 이런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은 수혜를 입는 것인데 지금 약간 이제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만일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 북한이 도발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더 벌어질까요? 남은 기간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여전히 이제 안보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변수가 될 텐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북한의 도발이 있다. 그러면은 보수 후보가 독점적인 반사 효과를 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양상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보수 후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이 지지율이 이제 오른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선권에 이제 들 수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많은 이제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 안철수 두 명만 놓고 판단하는 이제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력한 후보.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북한의 도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런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러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이냐. 그 세력은 누구이냐.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선호의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당 규모가 이제 뭐 민주당보다 크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국정 경험이 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제 선호 기류도 일정 부분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두 명만 대안으로 놓고 평가하는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보수 후보 중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철수 후보로 가는 부분도 이제 있을 텐데 추가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그 후보들이 독점적인 반사 효과를 누렸지만 지금은 도발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여기서 이제 나뉘게 되는 평가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이제 과거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일 바른정당이 어제 결정한 것처럼 3자 후보 단일화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구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어떤 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뭐 거의 없는데 구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느냐. 왜냐하면 일전에 말씀드렸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구도는 사실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문재인 대 문재인 아님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아주면 선택지를 하나로 제공하게 되면 그게 한 곳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다른 어떤 지금 현재의 다자 구도에서 다른 어떤 이슈나 정책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구도가 실제로 변하게 되면 실제로 만약 단일 후보가 됐을 때에는 그런데 이때 북한이 도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경우에는 뭐 일단은 그 후보가 누구로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보수 정당의 세력이 얼마나 이제 긴밀하게 이제 백업이 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곁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을 주느냐. 근데 그렇지 않고 단일화가 단순히 그냥 자진 사퇴다.
뭐 자진 사퇴 정도일 경우에는 그 인물들 중에서 이제 평가하는 기구가 있을 테고 만약에 정당이 뒷받침되는 이제 어떤 연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좀 고려는 하겠죠. 물론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이제 효과도 있겠죠. 그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 이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 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투표율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세대별 투표율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1,500명 조사를 했는데 유무선 조사를 했는데 11월 12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응답률은 16.9%였고 표본 오차는 같은 아까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들이 이제 있는데 반드시 투표할 것. 이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이 전체 평균이 82.8%가 나왔어요. 이것은 18대 대선보다 78.2%였는데 그때가 여론조사 결과가 78.2였어요. 네네. 몇 번에 걸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딱 한 달 전에 한 거를 이제 같은 시기를 조사한 거거든요. 시기가 딱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78.2였으니까 약간 높죠. 약간 높았죠. 80점. 그런데 이제 주목되는 현상은 세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84.2%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8대 대선 그때 조사에 비해서 무려 18.5%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서.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의 투표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30대 같은 경우 80.9%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71.1%.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9.8%포인트, 약 10%포인트가량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젊은 층들의 투표 의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40대에서도 한 지난번보다 6.3%포인트가 높았어요. 그런데 50대와 60대 또 70세 이상에서는 지난번보다 약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82.7이었는데 7인데 이번에 지난번에 85.3이었으니까 의향이 이제 약간 떨어진 거. 왜냐하면 또 60대 70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92.3이었거든요. 묶어서. 근데 이번에는 84%대로 나왔으니까 이게 뭐 한 8%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령층, 보수층이 많을 텐데요. 어떤 보수 후보가 유력하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표에 대한 의지도 다소간 이제 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낮게 이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투표율이 실제로 높아지게 된다면 사실은 전체 투표율도 뭐 지난번 보수층이나 고령층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78.2%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투표율이 75.9%였죠. 네, 원래는 이제 의향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당연한데 실제로 상당히 그 정도면 근접하다고요. 실제로 75.9%의 투표율에다 근데 여론조사는 78.2. 우리가 일반 총선 같은 데는 보통 10에서 15 까고 맞습니다. 15에서 20 정도 빼야 됩니다. 까잖아요. 근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좀 더 투표율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세대에 따라서 지지 성향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에 세대별 투표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보수층들이 투표장에 나갈지 안 나갈지 이런 부분들 이제 상당히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층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엔타이, 이 반권력적 성향이 강해서 뭐 이걸 꼭 이 젊은이들이 진보기 때문에 이 야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항상 야당을 지지하거든요. 뭐 그렇죠. 20대 같은 경우는 진보 정권이면 반진보적 성향도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념적 기반이 강했는데 20, 30대가 지금의 20대 같은 경우는 이념적 기반보다는 그런 약간 실리적이라든가 뭐 그런 판단에서 뭐 반권력적 형태의 그것이 이제 정권에 따라서 구현되는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후보 선택 기준 뭐 공약을 보고 이거는 정답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조사에서 뭘 가지고 선택하겠냐 했는데요. 인물 능력을 47%가 이제 꼽았어요. 인물 능력 보고 뽑겠다. 정책 공약은 35%였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
같은 조사, 예. 지난 대선 직전의 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인물 능력을 보고 뽑겠다는 게 이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난 뭐 대선의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정책 공약이 제일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에서 보면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것보다 인물 능력이 더 높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진짜 우리 유권자들이 인물 능력 보고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 센터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